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가장 첫 번째 이슈로는 고려아연과 관련된 좀 이슈를 짚고 갈 텐데 현재 구간에서도 고려아연은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12% 넘게 급등세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 시간에 고려아연은 경영진들이 현재 기자회견을 또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사안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의 성주원 법조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일단 임시주총은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보니까는 최윤범 회장 측이 조금 더 유리하게 좀 끝난 것 같은데 자세한 사항 좀 짚고 갈까요? 네, 일단 최윤범 회장 측은 임시주총 하루 전날 기습적으로 순환출자 카드를 꺼내들면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호주 손자 회사인 썬메탈 코퍼레이션 SMC를 통해서 영풍 지분 10.33%를 575억 원에 취득하면서 고려아연에서 SMH, SMC, 영풍, 고려아연 이렇게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상법 369조 3항에 따라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25%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고 당초 40.97%였던 MBK 영풍 측의 의결권이 15.5% 수준으로 급감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최 회장 측이 우호 지분을 합쳐서 의결권 기준 39%를 확보하면서 주요 안건들을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의결권 기준을 이제 최 회장 측에 그래도 확보를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양측이 또 첨예하게 또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순환 출자가 적법하냐 그 부분인데 이 부분도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최윤범 회장이 임시주총 하루 전날 이 순환 출자 카드를 꺼내들면서 승기를 잡게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MBK 영풍 측에서는 또 이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SMC가 호주 법인이자 또 유한 회사이기 때문에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에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해외 계열사를 동원해서 이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 규제를 회피하려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는 탈법적 순환출자에 해당한다라는 것이 MBK 또 영풍 측의 주장입니다. 반면 고려아연 측에서는 SMC가 유한 회사가 아닌 주식회사라고 반박했고요. 또 외국 기업이라도 국내 활동에 대해서는 국내 상법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의결권 행사 제한 대상인 영풍이 국내 기업이라는 점을 들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고려아연의 입장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임시주총에서는 어떤 안건들이 또 통과가 됐고 통과된 안건들이 어떠한 또 논란이 있는지 그 부분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 고려아연 임시주총이 사실은 오전 9시에 열 예정이었는데 중복 위임장 확인 등의 이유로 7시간가량 지연되면서 오후 4시경에야 이제 시작되는 그런 또 일도 있었습니다. MBK 영풍 측에서는 고려아연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면서 우호주주들의 참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집중투표제 도입은 76%, 이사수 19인 상한 설정은 73%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그 이사수 상한 설정까지 통과되면서 MBK 영풍 측의 실질적 지분은 15% 수준으로 급감했고 이로 인해서 그들이 추천했던 14명의 이사 후보들의 이사회 진입도 어려워진 그런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집중 투표제 도입 이슈 짚고 왔고 그리고 이사수 19인 상한 설정 이렇게 안건들 짚고 왔는데 그렇다면은 이러한 또 안건들이 앞으로 지배 구조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집중 투표제 같은 경우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서 이번 주총에는 적용되지 않고요. 3월 정기주총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사수를 19명으로 제한하는 안건이 통과되면서 MBK 영풍 측이 차지할 수 있는 이사 자리가 최대 7석으로 제한되어서 이사회 장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장형진 영풍 고문을 제외한 11명이 최 회장 측 인사들인데요. 앞으로도 고려아연 측의 그 이사회 과반 유지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다음 3월 정기주총에서는 고려아연 측 이사 4인의 임기가 끝나서 또 새로운 이사 선임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뉴스라든지 좀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또 시장에서 반응하는 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좀 어떠한 포인트들을 보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어제 임시주총에서는 최 회장 측이 승기를 잡았지만 MBK와 영풍 측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적법성 논란 이런 것들을 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과 함께 결의 취소, 또 무효 확인 소송 등 다양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와 함께 최윤범 회장에 대한 외국환 거래법 위반, 또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 이런 부분도 검토 중인데 오늘 오전에 그 MBK 영풍 측에서 이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 고려아연 측의 순환 출자 방식의 경영권 방어 자체가 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라면서 이제 최윤범 회장 그리고 박기덕 대표이사에 대해서 고발을 지금 예고한 상태이고요. 그러면서 또 고려아연도 지금 오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아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가 좀 MBK와 협력 방안을 고민 중이다. 경영 참여의 길도 열어놓겠다. 이런 메시지를 좀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서로 적이 아닌 새로운 협력자로서 서로 받아들이는 방안을 좀 고민 중이고 고려아연의 발전을 공통의 목표로 삼고 협력과 신뢰를 쌓아 나갈 수 있다면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또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메시지를 일단 던진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아마 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법적 분쟁으로 갈지 아니면 협력과 화합의 어떤 해피엔딩으로 끝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가는 계속해서 좀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들어온 뉴스는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효성과의 형제난 이슈 짚고 갈 텐데요. 보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번 주 공판에서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관련된 이슈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찰은 지난 2022년 11월에 효성과 둘째 아들인 이 조현문 전 부사장이 2013년 당시 부친인 고 조성래 명예회장과 또 자신의 형인 조현준 회장을 상대로 비리를 고발하겠다면서 보도자료 배포를 요구한 것을 바로 강요 미수 혐의로 보고 기소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12차 공판이 이번 주에 열렸는데요. 여기서 조 전 부사장의 법률 대리를 맡았던 김수창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좀 주목할 만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재판에서 나온 새로운 증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네, 물론 이제 이게 어떤 한쪽의 의견이 아니냐라고 또 이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재판에서의 증언, 진술이라는 것은 나중에 위증 혐의로 또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재판에서 한 진술은 사실상 이제 사실이다라고 가정하고 좀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김수창 변호사는 그동안 제기됐던 지분 고가 매각 의도 시도한 의혹과는 전혀 다른 좀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좀 눈에 띄는데 김 변호사에 따르면 조현문 전 부사장은 효성그룹의 비리를 바로잡고 그룹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려는 의지가 강했다라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의 지분을 고가에 매각하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제들의 지분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라고 증언을 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조 전 부사장이 부동산 3사에 대한 감정평가도 진행했고 또 주된 요구사항이 4가지였다고 하는데 불법 비리 연루 중단, 음해성 사실 유포에 대한 사과, 계열 분리 동의, 그리고 지분 정리 협조 이런 4가지 요구 사항을 제안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3년에 조현문 전 부사장은 효성그룹을 떠난 바 있습니다. 그룹 내 문제들 때문이었을까요? 네, 아무래도 조현문 전 부사장이 효성그룹을 떠난 배경에는 그룹 내 비리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시 조 전 부사장은 효성그룹의 불법 비리에 대해서 엄격한 입장을 보였고 이를 바로잡으려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부 시정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가족들과 당연히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요. 결국 사임을 결정한 것인데 특히 2013년 10월에 효성 비자금 수사가 진행됐었고 당시에 100억 원대 그 홍콩 비자금 문제와 관련해서 조현준 회장이 자신 그러니까 둘째 동생인 조현문 전 부사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현문 전 부사장은 이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통해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조 전 부사장이 형제들의 지분 매입을 또 위해서 부동산 3사에게 감정평가를
맡겼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은 지금 부동산 회사 지분 구조는 어떻게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네, 이 효성가 삼형제, 그러니까 조현준, 조현문, 조현상 이렇게 삼형제가 이제 효성가 고 조성래 명예회장의 세 아들인데요. 이 삼형제는 각각 하나의 부동산 회사를 독자 경영하면서 서로 교차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리니티 에셋 매니지먼트는 조현준, 그러니까 첫째 조현준 회장이 80%, 나머지 형제가 각각 10%씩. 또 신동진 같은 경우는 조현상 부회장이 80%, 나머지 형제가 10%씩. 동률실업은 조현문 전 부사장이 80%, 나머지 형제가 10%씩 이렇게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 회사의 자산 규모는 한 1,400억에서 한 2,100억 원대 수준 그 사이로 지금 형성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재판에서 나온 증언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네. 증언들 나왔습니까? 네, 일단 이번 재판에서 나온 증언들 그동안 알려진 것과는 좀 다른 양상이었던 측면에서 주목을 받은 것이고요. 당초 언론에서는 조현문 전 부사장이 지분을 고가에 매각하려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그것이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여졌었는데 최근 이제 김수창 변호사 등의 증언에 따르면 오히려 이제 그룹 비리 시정과 또 독립 경영을 위한 시도였다 이런 새로운 관점이 제시됐다는 점이 이번 재판에 또 다른 새로운 그런 국면을 맞이한 것 같고요. 특히 부동산 3사의 지분 구조가 좀 복잡하게 앞서 보신 것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이번 재판의 결과가 향후 또 효성그룹의 지배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또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의 성주원 법조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